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 담당 그거 강의를 하게 된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또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제 46기 여기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았었고요. 지금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 요즘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제 가지금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금 정리 그러면 이제 요즘에 2, 3년 동안 거의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도 이제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데 좀 잘 모르니까 이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좀 그런 것들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가지금 관련된 것들은 이제 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변리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가지금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할 경우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거를 좀 그런 기초적인 용어나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접근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뭐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시상권 뭐 제가 목차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어디 가서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은 뭐 거의 상식처럼 요즘 필요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도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실 수 있도록 그 용어라든지 또 특히 가지금하고 관련돼서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변리사고요. 저도 원래 이제 처음부터 변리사가 된 거는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3M이라고 그쪽 이제 사무용 제품 부서에서 한 6년 동안 영업 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한 10년 차 정도 이제 변리사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 뭐, 그다음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뭐 삼성전자 농협 이런 거는 제가 거기서 일한 건 아니고, 제가 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표, 뭐 특허, 뭐 이런 것들 쭉 대리를 했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 대리했던 곳이라, 예, 정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지금은 이제 아이피즈 특허사무소 이제 대표 변리사로 있고요. 좀 만약에 이제 오늘은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절차, 그다음에 또 이제 솔직히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실제로 또 아니고 협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연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뭐 여기에도 화면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네이버에 윤영건 변리사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락처나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식재산권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핵심 자체가 가지금 정리할 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뭔지는 기본적인 걸 알고 또 어떤 고객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정책자금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겠지만 솔직히 정책자금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법인 고객분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법인 영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뭐 워낙 또 여러 가지 전문직 분야에서는 법인이 당연히 고객들이 많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말만 듣고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라고 하는 경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 아니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가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식재산권에 대한 용어들을 좀 알아야지. 뭐 지식재산권이 뭐 이런 것들이 그 법인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법인에 어떻게 좀 지식재산권이 좀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아마 컨설팅 같은 게 쉽게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유치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동산, 돈 같은 것들이죠.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거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P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고 약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정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제 법률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지적재산권이라고 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체재산권과 좀 대비되는 그런 것들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걸 통틀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 또 많이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지식재산권 중에 가장 큰 범주가 산업재산권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특허 실용실현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 디자인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허 실용실현권은 우리가 보통 많이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시는 데 보면 기술과 관련된 것들에 보호받거나 아니면 좀 뭔가 독창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보호하는 경우 그런 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표는 뭐 딱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게 브랜드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디자인권은 어, 뭐 어떤 기능적인 건 다 필요 없고요. 제품 외관이 되게 독특한 경우에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특허 같은 신용신안을 그냥 기술을 개발했으면 내가 그냥 갖고 있으니까 내 거다. 또 아니면 브랜드를 내가 먼저 썼으니까 내 거다. 뭐 제품 뭐 외관은 디자인을 했다. 그럼 이건 이제 저작권적인 문제는 있긴 한데 이런 네 가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등록을 하면 또 아주 강력한 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가 됐을 때 또 그런 거를 이제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까 무체재산권, 그러니까 유체재산권과 반대되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치평가라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허를 갖고 있다,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냐,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가지급분 정리에 그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뭐 담보대출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요 네 가지는 무조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건데. 근데 요거 세부적인 것들은 좀 개념을 알 수 있게 뒤에 또 좀 추가적으로 깊이는 못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또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지식재산권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이제 저작권, 또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뭐 그다음에 퍼블리시트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작권은 어 워낙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작만 하면 뭐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권은 뭐 그래서 분야가 너무 많죠.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춤, 안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영화, 방송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 특허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자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창작하면 다 보호가 되다 보니까 이걸 등록해야지만 권리를 발생하게 하면 뭐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런 관청들이. 그러나 그걸 워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 무방식주의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뭐 방식적으로 뭐 권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작했다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저작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창작한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등록을 하면 도움이 되긴 해요. 나중에 무슨 침해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증명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도움이 되고 마케팅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하고 좀 약간 교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구분이 됩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 연예인, 네, 무슨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상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저작권의 일종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퍼블리스트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좀 명확하게 명문상 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작권의 일종이긴 하고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제 상표법이나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제도인데 이건 좀 전문화된 부분이라 이런 법률이 있다. 그냥 꼭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디자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등록을 안 해놨다. 그러면 그냥 당황하거나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침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전문가랑 당연히 법률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이렇게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오늘 또 가지금 정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산업재산권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말로만 간단하게 했는데 특허 실용실한 디자인 상표권들이 있고 이거 세부적인 거는 뒤에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저작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권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다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가지금하고 관련된 거는 산업재산권이고요. 말만 나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만약에 크록스에서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막 거의 독점하고 있죠, 시장을. 시장을 독점하면 이제 마케팅 쪽으로 잘 팔리니까 무조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질 자체에 대한 부분은 특허, 그다음에 크록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표,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관한 외관이 독특한 거, 되게 독특하죠. 크록스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건 디자인권 등록을 받아놨고요. 아까 디자인권하고 저작권은 좀 구분이 돼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작만 하면 보호가 되는데 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디자인 회사 또 뭐 산업 제품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저작권으로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강력하게 권리를 가지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금 정리할 때도 디자인권 같은 게 되게 좀 편리한 편입니다. 등록도 되게 쉬운 편이고요. 그런 것도 가지금 정리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어적인 거죠.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쓰면 이제 못 쓰게 하는 거. 말 그대로 방어적으로 막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도 봐도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막 상표 등록제 몇 호,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도 의료기 같은 것들을 막 그런 거 보면 그게 제일 많거든요. 보면 뭐 특허 출원제 몇 호, 뭐 특허 등록제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좋은 특허들도 많긴 하는데 또 뭐 또 이쪽에서 이제 정책자금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허 출원 번호는 그냥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출원 제 몇 호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무시하죠. 별로 관심도 없고 저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마케팅적으로만 표현하려고 했겠구나. 왜냐면 저게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번호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말 그대로 특허 뭐 나름대로 심사를 받아서 특허청에서 제대로 된 어떤 특별화된 기술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허 등록 같은 경우에 그런 번호가 있을 때 특허 등록은 그냥 쓰면 되지 않나? 특허 등록을 또 그냥 만약에 그냥 등록도 안 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거는 허위 표시예요. 거짓 표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이 요즘에 자꾸 이제 바뀌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하고 제일 잘 맞는 게 이제 공공사업이나 정책자금과 관련된 것들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경영과 좀 관련된 거죠. 절세라든지 이제 신용 등급을 좀 좋게 하는, 특히 절세적인 부분, 가짓권 정리와 관련된 부분에 지식재산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권이 그냥 그래서 윗부분에 이제 방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을 이제 고전적인 특허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최신의 특허 활용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막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국기술개발협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가짓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험 쪽에서도 많이 강의 뭐 보험 회사라든지 보험 무슨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식재산권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얘기하려면 결국엔 뭐 저 같은 변리사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말 그대로 최소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거나 최소한 지식재산권 말 그대로 법인 영업 대표자분을 만나거나 그럴 때 뭐 아는 내용이 있어야죠. 특허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특허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나중에 특허를 그냥 출원하는 거랑 특허 등록은 진짜 별개 문제거든요. 그냥 변리사한테 맡기면 다 등록된 그렇지는 않고요. 특허 디자인 상표 다 나름의 등록 요건이라는 게 좀 다 엄격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이 되면 권리가 워낙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등록 요건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을 그냥 무조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상표 쪽 이렇게 관련된 거를 이제 가지입금 정리 때문에 이제 컨설팅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상표로 할 만한 게 없어서 이제 우선 이제 상표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호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호로 하려고 해도 독특한 이름은 괜찮은데 이 상표법상 등록 요건 중에 만약에 기존에 이미 유사한 게 특허청에 이미 신청돼 있다. 신청돼 있는 걸 출원이라고 하는데 출원돼 있거나 등록돼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최근에도 가지금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는데 한 10억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거절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상표를 새로이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좀
다시 좀 컨설팅 중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특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표보다는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좀 독특하게 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그 다음에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알아야지, 또 개념을 좀 아셔야지 그런 게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식재산권이 이렇게 활용되고요. 요거는 또 뒤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금 할 때. 그럼 그중에 이제 좀 제가 이제 말로만 특허 실용 실한 그다음에 뭐 상표 디자인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우선은 또 제일 뭐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업종을 관련 없이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는 이게 특허 실용 실한 용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뭘 보호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보호 기간이라든지 왜 등록 요건이 뭐냐 이런 건 당연히 뭐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보호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전문가랑 상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특허 실용실한, 우선 아까 특허 실용실한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아까도 특허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허청에서도 그냥 뭐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좀 약간의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원이라고 돼 있죠. 출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출원은 아까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신청하는 겁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상표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개발을 했거나 먼저 등록을 받고 싶은데 특허청에 늦게 출원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화기 개발한 뭐 이게 발명한 사람은 벨로 알고 있는데 벨 말고도 원래 있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허나 디자인은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독특한 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똑같은 걸 개발해서 먼저 내가 늦게 했을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개발을 했던, 만약에 동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또 잘 개발해서 뭐 사업적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깨지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깨지면 이제 서로 먼저 내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가능한 한 뭐 다른 법적인 걸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항상 먼저 특허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고요. 근데 신청을 해놓고서 심사를 다 잘 받고 그다음에 일정한 등록 요건도 다 극복을 해서 등록 결정이 됐다. 그러면 등록 결정이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특허청에 그 등록 결정에 관련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등록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 쪽에서는 이제 비용 같은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처음에 신청할 때, 출원할 때 착수금처럼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결정이 되면 그때 등록금 특허청이 내는 비용과 함께 성사금처럼 비용이 보통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법률도 뭐 변호사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보통 이제 착수금, 그 다음에 뭐 승소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이겼을 때 성사금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요런 개념으로 특허 같은 게 진행되고요. 상표 디자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얘기만 적혀 있는데 발명법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용어를 외우시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특허하고 실용실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과학 기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들이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분들이 그냥 얘기하실 때는 당연히 그냥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 좀 독특하고 기존에 있던 거랑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분야가 되게 많겠죠. 그냥 단순한 뭐 물건적인 거 아니면 뭐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있으면, 화학 같은 경우는 물질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좀 기계적인 게 좀 독특한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되게 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기구 등인데, 방법적인 것들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좀 하죠. BM 발명이라고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2000년 중반에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이 출원을 하면 거의 등록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BM 발명하면 정말 독특한 게 있지 않는 이상 이거 등록이 되기가 좀 어렵고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이 뭐 어떤 뭐 약간 시스템상 여러 가지 뭐 방법적인 거를 좀 독특하게 해서 이게 이걸 좀 되게 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상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등록이 되는 건데, 이게
뭐 제가 배달의 민족을 본 건 아닌데 보통 이제 BM 모델 뭐 최근에 등록돼 있고 뭐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 발명은 좀 드물어요. 보면은 되게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려면 이게 권리 범위가 되게 좁아집니다. 이게 등록을 받게 할 수 있는 좀 역량은 이제 변리사들이 다들 있는데 이게 등록을 억지로라도 시킬 수 있을 때는 권리 범위를 되게 좁혀서 하게 됩니다. 권리 범위가 넓으면 좀 그만큼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과 좀 저촉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고요. 그걸 가능한 한 좁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개발을 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또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자전거에다가 뭐 뒤에 안장 같은 걸 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하나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붙여서 결합을 하면 등록은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신 만약에 자전거에다가 안장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까지 붙였더니 등록이 됐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전거만 뭐 하려고 있다. 그럼 자전거를 쓰고 있는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이게 특허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요. 내가 등록받은 거는 자전거에다가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안장까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경우에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랑 또 침해랑 좀 틀리죠. 그래서 등록받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다가 좀 독특한 걸 자꾸 구성 요소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가 뭐 특허 건수를 늘리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그냥 해서 막 건수를 늘리는 것은 뭐 제일 쉬운데 그냥 진행만 하면 번호가 나오지만 특허 등록도 나름의 좀 어려운 것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약간 뭐 예전에 등록된 사례라든지 그런 것만 좀 알 수 있으면 기존에 있던 특허에다가 조금씩 뭔가 부과해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특허 건수가 뭐 세계 1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 저희 뭐 듣지도 않고 솔직히 이렇게 뭐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진짜 독창적인 걸 개발하면 그건 완전 대박이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자전거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특허는 나오니까. 그러면 특허는 막 안장 붙이고 한 건, 뭐 라이트 붙이고 또 한 건. 그럼 자전거 한 건이랑 안장 붙이고 뭐 라이트 붙이고 뭐 이상한 여러 가지들 뭐 장식물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뭐 100건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게 도움이 되냐면 당연히 자전거를 안 쓰고는 그 권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라는 원천적인 기술을 특허를 받아야지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게 제일 힘들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제입금 정리에서 뭐 얘기할 때 등록적인 부분들은 조금만 독창적인 게 있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특허는 좀 기술적인 것도 있고 방법적인 것도 있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좀 등록받는 게 좀 많이 어려운 편이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발명하고 고안이라고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 특허랑 실용신안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수준이 좀 높은 거, 고도한 거를 이제 발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허로 보호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용실화는 특허의 일종이라는데 좀 수준이 좀 낮고 그다음에 되게 제한적인 거. 즉 뭐냐면 물품의 보통 형상, 구조,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물품에만 딱 돼요. 뭐 방법이나 물질 이런 거에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할 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거 다른 지역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막 여러 대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버스가 왔는데 요즘에 이제 전자 게시판이 있으니까 쉽게 볼 수 있는데 전자 게시판이 있어도 도착을 했는데 좀 몇 번째 내 차가 서 있는지 맨 앞차 말고는 맨 뒤에 있는 뭐 뒤 중간에 있는 버스는 지금 몇 번 버스가 와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알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문에 뭔가가 결합이 돼서 열려서 이런 식으로 뭐 수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번호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 번호판 하나를 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다가 열릴 수 있게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게 실용실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물품에 대게 어떤 구조를 좀 되게 독특하게 뭐 변형 또는 뭔가 부과를 해서 했는데 효과가 있죠. 여러 가지 광고적인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쉽게 제품을 버스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호가 된 겁니다. 근데 특허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근데 실용실화는 보호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지금 정리하거나 그럴 때 특허냐 실용실화냐 솔직히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고도성이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업계에서 또 우리 변리사 업계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얘기가 되는데 가짓금 정리 즉 세금과 관련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평가된 부분만 보는 거지 그게 정말 기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따지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든지 뭐 실용실현이냐 이건 구분을 할 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특화된 게 있는지 정도만 뭐 이미 기술 같은 거 다 알려져 있어 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막 그럼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관련된 만약에 다루는 제품이 좀 독특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가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실용실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진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철강 같은 회사예요. 그럼 철강 회사에 솔직히 그걸 제조 판매하거나 그러면 철강에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 그냥 철강의 무슨 결합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독특한 걸로 특허 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린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권리화가 되면 이제 지금 뒤에 말씀드린 가지금 정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명 공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실용 실현이고 이건 어떤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걸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되게 너무 고도하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는 경우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 실현 같이 단순한 어떤 구조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등록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좀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좀 변리사나 좀 전문가 좀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보호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면 뭐 얘기하실 때 그것들 법인 대표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좀 특허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 관련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이제 말 그대로 옛날에는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장법이라고 좀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계속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제 많이 이제 저도 실무에서 많이 접하거나 고객분들 만나면 옛날적인 거 그다음에 좀 다른 개념상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용어를 그냥 막 불러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디자인 특허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디자인 특허가 틀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허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라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또는 디자인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들은 이게 특허의 일종입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 법 체계도 이제 디자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만 좀 약간 독특하게 좀 구별이 좀 되어 있는 편인데 디자인 특허라고도 하고요. 다 특허의 뭐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특허를 이제 전리권이라고도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뭐 중문 그걸 풀어서 쓰면. 그런데도 그 중에 전리권 중에 이제 외관에 대한 외관 설계 전리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같은 외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기능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겉에 어떤 제품의 겉에 보이는 거를 보호하는 게 디자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상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눈에 보이는 제품은 뭐 독특한 어떤 외관의 어떤 신미감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으면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전산상으로 뭐 쇼핑몰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무슨 화면에 뭔가가 떠 있죠. 그러면 화면상에 이제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표현된 일종의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표현된 그런 디자인이 독특한 경우에 보호되는 건데 이걸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상 디자인이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게 보호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품만 뭐 디자인권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제품 쇼핑몰 하는 업체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쇼핑몰 운영을 하는데 그 쇼핑몰 자체의 그 처음 뭐 화면이라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운영되는 화면이 독특한 화면이다. 기존의 구성하고도 틀리고 그러면 이렇게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이 되면 이게 디자인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짓금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제품 디자인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막 좀 약간 실무적인 예고는 이게 뭐 설마 이게 정말 매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짓금 정리하거나 그럴 때 뭐 좀 관련될 수 있는 디자인이거나 심지어는 뭐 보통 그 업체에서 그냥 뭐 뭔가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제품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것들을 좀 독특하게 좀 잡아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짓금 정리할 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가지금 정리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이제 법인일 때 신규로 만들 때부터 솔직히 벌써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법인 되기 전에 그 대표이사가 그 개인일 때 권리화를 해놓고 그걸 나중에 법인으로 양도하면 그건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이란 이름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명의로 자기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뭐 돈 쪽인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선 특히 발명이나 이런 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연구소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표이사가 혼자 관여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연구소를 없애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발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기술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도 가능한 한 나중에 세금 뭐 이런 세무 이런 것들 문제가 된 걸 당연히 막기 위해서는 솔직히 세무조사가 나오고 나오면 털면 다 털리잖아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거나 그걸 비껴나가게 하려면 뭐 비용 처리할 때도 당연히 법인 명의로 나오거나 뭐 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다 쓰셔야 돼요. 그 등록받는 거를 권리화하는 거를 그래야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최소화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경우는 솔직히 드물고 다른 뭐 솔직히 뭐 뽑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세무 쪽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주워 듣거나 뭐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얘기 들어보면 이제 털려고 나온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허점이 있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수 있는데 이게 뭐 꼭 문제가 되냐? 문제 소지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럼 근데 그걸 최소화하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 비용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게 법인 설립 전에 이미 권리화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항상 잠재적인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신 다른 어떤 뭐 이런 세무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감정 평가하거나 가치 평가 뭐 이런 걸 하거나 그다음에 양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증빙 같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법인 설립 후에 개인이 그런 걸 권리화할 때 정말 그 독자적인 걸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들이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로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용료 같은 것을 명목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표법에서는 요즘에 올해 개정이 됐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법인 프랜차이즈라고 좀 알려져 있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상표의 경우는 개인이 출원을 못 합니다. 법인 명의로 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심사에서 걸려요. 게다가 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근데 논란만 많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데가 법인 개인이 갖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 사유재산을 갖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여기 반대급부로 있는 게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되는 게 이제 배임이죠. 배임 쪽이 문제가 솔직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배임과 관련된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배임이 그렇게 또 무조건 이렇게 쉽게 배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험성이 있는 거지. 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막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배임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 2, 3년 내에 보통 이런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뭔가 가제품 정리하는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화상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뭐 글자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글자체를 디자인하는 경우는 뭐 전문 디자인 회사 정도에서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상 같은 그런 것들도 독특한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걸 보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독특하면 등록이 잘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 만약에 딱 쉽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걸 찾으라면 솔직히 저는 디자인을 추천을 하죠. 특허는 뭔가 기술적인 걸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 디자인은 제품만 있으면 뭔가 독창적인 거를 뭐 꼭 이 세상에 없어도 돼요. 시안만 있었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말 그대로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도 그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치면 저희도 솔직히 디자인을 또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디자인으로 실제로 등록받을 땐 뭐 이제 법인 대표분이나 실제 관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셔야 되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뭐 뭘 만들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신청할 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류라고 하는데 원래는 32주까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1주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32주는 뭐 엠블렘 뭐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도입되려다가 좀 안 됐고요. 현재는 31주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몇류마다 뭐 제품들이 뭐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왕구류 같은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갖고 싶다 그러면 21류를 표시를 하시고 어떤 뭐 장난감, 뭐 왕구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심사라고 일부 심사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디자인권 하시게 되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원래 디자인권 신청을 하면 나름 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도 걸리고 뭐 1년까지는 안 걸리는데 그래도 나름 걸려요. 근데 이제 제품 중에 의류라든지 직물, 그다음에 이제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심사라고 해가지고 등록 요건 중에 일부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3, 4개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빠르죠. 권리화가 빨리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은 이제 제품화가 뭐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죠. 의류 같은 거 보시면 봄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벌써 여름, 가을 되면 그런 거 안 입죠. 누가 입어요? 당연히 계절적으로 안 입고. 그러다가 또 내년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등록받을 수 있게 일부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등록을 받게 해줍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무심사라고 했는데 무심사는 아니거든요.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부 심사를 하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무심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권리화가 되게 빠른 제품이다. 근데 솔직히 일부 심사 말고는 다른 제품들은 그냥 심사하시면 권리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라는 제도를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좀 기간 내 몇 개월 내에 좀 등록을 받고선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죠. 가제입금 정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신청을 했는데 막 1년이 넘고 막 이래 버리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표 같은 것들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을 하셔라. 근데 우선 심사가 뭔지는 또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표 같은 거 설명드릴게요. 상표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걸 갖고 있고요. 절차를.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가 좀 독특하긴 한데,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떠냐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공고가 됩니다. 이제 공고가 되고 나서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 결정됐을 때 돈을 내야 된다고 했죠. 그 돈을 내야지 이제 상표 등록이 됩니다. 그 아래 가운데 보시면 상표 등록이 돼 있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R 표시가 있죠. R 그렇게 동그라미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이라는 표시고요. 또 이건 아무 상표에다 붙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이제 맨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특허 등록, 상표 등록, 제 몇 호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서 상표 등록도 안 되는데 저 R 표시를 쓰잖아요.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고요. 그래서 해야 되고 대신 또 추가로 약간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R 표시 대신에 TM이라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상표에 보면 T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트레이드마크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R자와 또 비슷한 게 아니냐? TM이라고 붙은 거는 개나 소나 써도 돼요. 상표로서 쓰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상표로 쓰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는 좀 독특하게 여기 좀 약간 화면이 가려질 수도 있는데 10년이 존속 기간인데 특허하고 디자인은 제가 존속 기간 말씀 안 드렸는데 20년입니다. 20년. 그리고 중간에 3년까지는 원래 돈을 딱 내고서는 3년은 딱 권리가 생기고요. 4년 차부터는 연차료라고 해서 돈을 내야지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기술이나 디자인이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차료를 안 내면 돼요. 그럼 이제 소멸이 되고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면 10년간 권리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상표라는 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 년 된 상표도 있죠. 뭐 샘표 간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똑같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디자인, 상표는 좀 상이하다. 절차적인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상표는 우리가 이제 상표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상표는 이거는 거의 보호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입금 정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원래 제품에 부착됐던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내가 지금 회사 상호 같은 것들을 등록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표 등록을 진행할 때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럼 꼭 이름, 보통은 이제 어떤 문자로 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로고 같은 거, 도안화된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표 등록 같은 경우는 특허나 디자인하고는 좀 독특하게, 어, 이미 유사한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유사한 게 이미 특허청에 신청이 돼 있거나 등록이 돼 있으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걸 검토를 안 하면 좀 등록이 쉬운 게 아니고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는 이상은 정말 특수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게 이미 있다. 그러면 극복은 8, 90%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시거나 다른 조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특허 디자인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자나 보통 로고, 도안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뭐 홀로그램도 되고 소리 상표라는 것도 있고요. 냄새 상표라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리나 냄새 상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알려져 있어야 돼요. 소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보통 문자나 로고 같은 것들 아니면 입체적인 형상 하여튼 뭐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건 상표에서는 등록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이게 가짓권 정리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상표여야 되지 그냥 딸랑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그냥 매출과 관련이 있다. 증빙 자료 같은 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비슷한 뭐 그런 업종을 하거나 무슨 제품이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상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판매되는 제품에 부착되는 게 상표 등록을 그동안 못했다. 그러면 그걸 등록을 진행을 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는 가지권 정리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어떤 것들을 보호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등록을 돼야지만 그 다음에 가지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보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걸 또 신규로 신청을 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바로 평가나 뒤에 설명드릴 가지금 정리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신규적인 거를 새로 만들거나 그런 거를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에 상표, 디자인, 그 보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상표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분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뭐 변리사든지 뭐 저 같은 변리사하고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지시자산권의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뭐 경영지도사분들 뭐 세무사분들 뭐 이런 분들 때 아니면 보험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가지금 얘기만 하는 건 오히려 저보다 더 아실 수도 있거든요. 세금적인 거는.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해야 될 때 지식재산권 자체는 그냥 알아서 등록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우선은 처음에 이제 운을 띄울 때는 도대체 뭐 특허 상표 디자인을 내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처음에 운을 띄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얘기를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좀 약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지식재산권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통 절차를 가지고 많이 진행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과 이제 보통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특허 자본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지급권 정리가 이제 하나이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도 제가 또 아까 설명드렸었죠. 지식재산권은 기존에 예전에 방어적이거나 마케팅적인 걸로만 쓰이다가 요즘은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공공사업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경영적인 부분으로 지식재산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얘기들 되고 있는 게 특허 자본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특허를 말 그대로 돈으로 만드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그럼 특허를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밑에 있는 부분처럼 우리 화면에 현물 출자나 IP 금융 조달을 통해서 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그때 이제 이거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보통 가치평가 또는 감정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들어가 줘야지 현물 출자나 IP 금융 조달이 되지. 뭐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게 그냥 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됐을 때 그 위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뭐 가지금 정리라든지 이익 잉여금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업승계 전략 뭐 자식 등을 통해서 이제 특허를 받아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뭐, 요 위에 세 가지 같은 것들은 다 결국엔 어떤 자본화한 다음에 가지입금 정리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럼 어디에 썼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그걸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뿐이지, 요게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전부터 있던 얘기지만 최근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특허 자본화이고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하려고 하시고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 가지입금 정리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말로 좀 적어 봤는데요. 가지권 정리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대표이사나 임원이 갖고 있던 어떤 권리를 양도를 하게 됩니다. 법인에. 그럼 법인에 양도한 만큼 돈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가지권을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제가 이제 일부러 뭐 이렇게 용어나 이런 걸 설명 안 드렸는데, 뭐 세무나 뭐 보험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법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증빙하기 어려울 때 처리되는 게 가지입금 정리인데 이게 다 이제 빚처럼 만약에 이건 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물스물 이게 가지입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있다가 점점 커지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뭐 돈을 증액을 해서 그걸 하는 경우인데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지식재산권 얘기가 계속 최근에 나온 겁니다. 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뭔가 양도를 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양도했다는 이제 소득세 같은 걸 처리할 때 뭐 필요 경비 같은 걸 처리하는 것들이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18년도 이전에는 80%였던 게 점점 줄어들어서 2019년도부터는 뭐 다들 아시겠죠. 60%로 줄어들었죠. 그 60%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80%일 때는 20% 가지고 이제 세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60%로 경비로 처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40%로 더 늘어났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60%라서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속된 말로 짭짤하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이익 회수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뭐 배당 대비 조세율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 증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법인세, 절세 그게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가지금 정리에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지금 법인세 절세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있게 되면 무형자산이라 우리가 재무제표상에도 보통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요게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것들은 뭐 개념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가지금 정리를 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절세 부분에도 활용되는 게 있다. 지식재산권.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또 구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그만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어디 가서도 뭐 자료로서 쓸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뭔가 얘기할 때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허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 또는 이제 가치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또 뒤에 절차에서 또 얘기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만들었어요. 뭐 특허 뭐 상표, 디자인권을 등록을 받아서 권리화를 하게 되면, 자,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를 한다고 했죠. 그럼 양도하게 되면 이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세법 21조에 거기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세금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60% 피해로 경비가 처리되고요. 2019년 개정법이니까. 그다음에 대표이사 양도 대가에 따라서 이 60%가 필요 경비가 처리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는 그 세금 비율이 약 17% 정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양도 대가로 뭔가가 내가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 실질적으로 17%는 세금을 내긴 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이 되죠. 이제 만약에 지체상권을 이제 말 그대로 권리화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22% 비용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건데, 특허는 이제 22%라는 금액을 특허는 7년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나 디자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당장 그 한 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7년이나 5년에 걸쳐 가지고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세금 절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면 가지권 정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무형재산이 되면 그거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그거 법인세 절세가 되는 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현물 출자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뭐 현물로 처리되면 그만큼 마치 자본 증자한 것처럼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실제 그러면 절차 같은 것들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제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을 권리화를 해야 되겠죠. 특허, 디자인, 상표.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을 권리화를 해야 되느냐, 그 대상이 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자, 보통 기간이 이게 좀 길어요. 기간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제가 슬라이드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출원이 약간 신청한 거잖아요. 신청을 한 다음에 일정한 심사를 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상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요. 빨리 심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라는 어떤 절차를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비용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는데 비용 같은 것 중에 우선 심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지입금 정리하면 이상하게 예전에 특허 출원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얼마가 됐는데 가지입금 정리하려고 했더니 자꾸 비용을 뭐 더 받더라. 좀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우선 심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약간 컨설팅 비용처럼 더 청구하는 비용도 있지만 우선 심사라는 절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막 5, 60만 원에서 더 되는 비용이 우선심사 청구 비용. 그래서 실제로 우선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진행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뭐 기존의 특허 비용보다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선심사 비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입금 하려면 당연히 최종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냥 출원 중에는 못하고요. 왜냐면 출원은 뭐 그냥 하면 다 출원 번호도 나오고 심사 중인 거 나오거든요. 근데 권리화가 돼야지만 등록이 돼야지만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진짜 솔직히 애매해요. 그렇죠? 이게 뭐 실제로 뭐 할 때 특허를 할 때는 이제 특허청에 내는 돈은 뭐 몇십만 원만 내면 돼요. 그냥 개인이 한다음에 별리사도 안 끼고 실제로 내는 돈은 뭐 몇만 원만 내도 되거든요. 상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권리가 되면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같은 걸 쉽게 얘기 들면 브랜드는 솔직히 상표 그냥 딸랑 하나 있지만 뭐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막 몇 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카콜라.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가지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는 당연히 뭐가 영향이 있느냐? 그 매출액이나 이익액이 어느 정도가 당연히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처리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변리사나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까지는 당연히 저희 변리사가 관여를 하고요. 가치평가까지도 변리사가 관여를 할 수 있는데, 가지입금 정리할 때는 우리가 뭐 국세청에도 다 문의를 했었었고 국세청에서 다 나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런 이런 지식재산권의 어떤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어떤 업체가 만약 뭐 새로 신규로 만들었든 아니면 기존의 대표이사가 갖고 있었던 지식재산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되느냐, 뭐 가치평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만약에 문의하시거나 그럴 때는 최근 3, 4년간의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제가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걸 그냥 보내주시면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평가액을 드립니다. 그거까지는 뭐 무료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거기서 그런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이제 실제로 뭐 혹시 법인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평가액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10억짜리를 만들어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등록이 되면 그러면 10억의 기준으로 뒤에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 한 5억 정도로 했을 때 배당했을 때랑 가계입금 정리했을 때랑 비교해서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좀 영업 능력이겠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면 그 가치 평가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보통 퍼센트로 보통 돈을 보통 많이들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이제 워낙 다 천차만별해서 얼마를 받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 받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거밖에 못 받으시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뭐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받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뭐 평가액은 뭐 10억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받는 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좀 완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약간의 뭐 친밀 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얼마 그동안에 기여했던 거라든지 또 컨설팅을 또 이것도 솔직히 컨설팅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잘 포장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뭐 쉽게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별리사랑 뭐 감평 통해서 뭐 감정평가 통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건 다른 그런 분들의 능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어쨌든 가치평가,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막 할 수는 없고요. 재무제표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병사랑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업종마다 좀 틀려요. 나는 저쪽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나랑 비슷한데 저쪽은 왜 간평을 저렇게 받았느냐, 가치평가를. 근데 업종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또 일정한 금액으로 평가를 좀 이렇게 맞춰 잘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높게 매출이 제일 좋아서 막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임 문제하고 또 같이 문제될 수 있는 세무조사라든지 그거 이렇게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표적이 안 되게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예상되는 평가를 간단하게 하는 예상 평가의 판단 정도는 무료예요.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해요? 개인 대표이사에서 우리 법인으로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우리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그런 현물 출자 평가액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해서 자본 증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선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를 해야 됩니다. 양도.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주택처럼 등기부등본이 다 있어요. 등기부등본처럼 등록원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권리 이전이 된 게 효력이 발생을 해요. 난 저 사람하고 그냥 양도 계약을 했다. 양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뭐 거기 등록원부에 표시가 안 됐어요.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럼 효력이 없어요. 대신 이제 무슨 계약한 거는 뭐 민법으로 싸워야죠. 계약했는데 제가 안 해줬다. 그러면 민법상으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뭐 등록을 처리해야지. 등록이 안 됐으면 우선은 우리 상표법이나 특허법 이런 법률에서는 등록원부에 등록됐을 때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죠.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 1, 2, 3단계까지가 제가 이제 채무를 가지고서 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뭐 여기서 강의상으로는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간평,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금액 그런 것들은 좀 거의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건수가 상표가 몇 건이다, 디자인이 몇 건이다, 그럼 당연히 좀 비용이 늘어나지만 한 건당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것들은. 대신 이제 좀 늘어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컨설팅 비용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간평액이 뭐 가치평가액이 커지면 그만큼 뭐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컨설팅 하신 분, 저도 뭐 제가 직접 컨설팅 했을 때는 저도 컨설팅 비용 그걸 요청을 하거든요. 그걸 그냥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등록이 꼭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평,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입금 정리 과정을 할 때는 간평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된 걸 이제 평가액 보고선 지식재산권을 양도를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을. 근데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뭘 먼저 할 필요는 없죠. 평가액 나오기 전에 벌써 양도해도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가능한 건데 뭐 어떤 평가액을 좀 알고서 그걸 좀 양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도는 당연히 또 특허청에 등록이 필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직접 그 업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업체 그 관련된 세무사분들이나 이제 회계사분들하고 같이 처리를 하겠죠. 이런 분들은 뭐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더 확실히 아시겠죠. 우선은 이제 평가액에 따라서 그만큼 평가액에 따라서 그 평가액을 또 지불하게 되고요. 개인한테. 그럼 그거만큼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지급금을 보통 떨죠. 아니면 뭐 가지급금 대신에 이 정리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가지급금 정리가 제일 쉬우니까 가지급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급금 정리할 때 제일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뒤에 구체적인 예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혹시 뭐 협업을 하시길 원하거나 뭐 그럴 때는 이런 표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컨설팅 하시거나 뭐 하시면 되니까요.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스스로 딱 보고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요것들을 뭐 드릴 수도 있고요. 분들은 구체적인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쉽게 보이면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가 지주재산권을 만들겠죠? 지주재산권을 창작을 하겠죠? 변리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컨설팅 하시거나 뭐 보험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뭐 모르죠, 내용이. 그냥 그렇게 등록까지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는 있죠. 거기 또 뭐 변리사나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주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 양도까지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변리사가.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 되면 그 양도에 따른 지주재산권 양도 금액을 지급하면서 뭐 원천세를 띄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하고 상의를 하게 되죠. 금액은 다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 부분은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두 장 보여드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하게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질금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2018년 이전에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이제 그 양도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1억짜리를 양도하게 되면 그 중에 80%는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금이 안 하고 20%에 대해서만 나머지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막 악용되거나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까지는 제가 히스토리 배경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이후로 이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0% 줄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죠. 경비로 보는 분. 그러니까 60%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해서 세금을 처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부분이 좀 늘었어요, 당연히. 그분이. 그래도, 60%나 되고요, 경비로 처리하는 게. 그리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특허 디자인 같은 것도 뭐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만 해놓으면 이제 변리사가 다 알아서 알려주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뭐, 다 법률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특히 이제 지주재산권 양도소득에 관련된 거는 기타 소득이 다, 뭐,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21조에 돼 있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 관련된, 뭐, 여러 절차나 그런 걸로 처리가 됩니다. 뭐, 세무사분들은 뭐, 워낙 잘 아실 거고. 아까 절차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요거 뭐 예를 들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왼쪽에 만약에 5억을 배당을 처리하면 뭐 저도 뭐 이걸 직접 배당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세금을 만약에 5억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면 세금을 엄청 내더라고 하더라고요. 40%나 내고. 그래서 실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입니다. 세금을 엄청 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죠. 뭐 저희 아까 변리사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는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있는데 그 비용도 좀 뭐 고려했을 때 근데 그 비용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혜를 세 발의 피입니다.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에서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따로 연락 주시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의해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5억을 지식재산권을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식재산권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번에 있는 거, 오른쪽 그 표에, 그 1번에 있는 금액은 이제 감평액이 나왔겠죠. 평가를 했더니 5억이 나왔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를 하겠죠. 그래서 뭐 법인에서 5억 원을 양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중에 60%는 이제 2019년도는 필요경비를 내니까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그 내는 돈이 요 5억 기준이라면 8,800만 원 정도. 실효세율로 따지면 8,800을 내게 되고, 이건 두 번째 거는 내는 거죠. 그런데 3번은 1억 1천만 원, 22%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형자산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인한테. 그거를 경비로 떨 수가 있죠. 특허는 7년, 상표 디자인은 5년. 그래서 22%를 한 번에 떠는 건 아니지만 그 7년과 5년에 균등하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은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1번의 5억 원과 5억 원으로 가지입금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만큼 우리가 절세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당연히 이제 내는 돈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1번에서 2번은 빼고 3번을 더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배당할 때하고 비용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 대비 만약에 5억 원이라면 절세 혜택이 거의 얼마? 거의 40%? 그 정도 돼요. 그 부분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가 저희 같은 변리사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걸 처리하는 거는 1,000만 원에서 좀 넘거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평가액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을 더 받거나 그런 여기에 더 추가되는 건 이제 컨설팅 비용이 더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매만져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익을 보시는 게 벌써 2억 정도인데 거기에 평가액 뭐 5% 내지 10%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이렇게 만지면. 뭐 아까우시겠지만 또 법인 대표분들은 얘를 이걸 줘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좀 약간 경험도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쪽의 매출액에 대비. 그래서 좀 당연히 이런 걸 대비하면 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어려운 건 없죠.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영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손 타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나머지들은 뭐 실제 세금 처리하는 것들은 세무나 회계사고 그다음에 앞에 지식재산권과 양도 뭐 하는 분들은 저 같은 변리사하고 이제 간평사랑 같이 하게 되니까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뭘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뜬금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평가액이 나오는 건 기존의 그 법인이 매출액을 얼마 있느냐, 이익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거지. 저 금액 5억은 뭐 어떤 변리사를 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죠. 재무적인 부분이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변리사나 간평사가 약간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배당으로 처리할 때는 이제 실제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오른쪽에서 들어갈 때는 실제적으로 쓰는 돈은 저 2번의 세금이랑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변리사하고 간평사 관련된 비용 이런 걸 정도를 보시면 비교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 조정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벌써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가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게 절차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효과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뭐 나중에 결국엔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뭐 배당하고 비교할 때가 제일 기본적인 건데 한 3, 40%는 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금액 대비로 했을 때. 근데 평가 금액은 하여튼 매출액과 좀 이익액이 좀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가치평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치평가나 감정평가 그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거는 특허는 이제 기술성도 들어가지만 기술성보다는 그래도 눈에 띄고 제일 확실한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금액과 관련된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하는 게 당연히 가치평가,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 얘기가 어느 정도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시간이 걸릴 거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겠죠. 그때 좀 중요한 게 우선 맨 첫 단계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권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은 또 5, 6개월 상표도 그렇고요. 근데 요거는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심사라고 했죠. 일반 심사로는 저렇게 절대로 안 나와요. 우선 심사라는 중간 뭐랄까 빨리 심사를 빨리 하게 하는 별도의 절차를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지만 우선 심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특허나 디자인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게 간단해서 뭐 우선 심사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디자인이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구체적으로 꼭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뭐 모컵처럼 만들더라도 어떤 시제품 같은 게 제품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진만 있어도 이런 걸 제품화했다 해서 우선 심사할 때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상표를 사용한 이것도 뭐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라벨이라든지 뭐 제품에 표시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상호 같은 거를 이제 상표로 등록받고 싶은 분들은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용했던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는 그냥 신청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우선 심사는 별도로 절차가 꼭 있어야지 빨리 되고 우선 심사는 또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설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고 또 저랑 뭐 저 같은 변리사랑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지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우선 심사가 안 돼.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갑자기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 심사했을 때의 기간이고요. 우선 심사를 안 하게 되면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1년까지는 안 걸리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만약에 지금 막 3, 4월에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뭐 올해 말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빨리 해야죠. 아니면 좀 넉넉하게 보면은 뭐 상관없는데 예,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우선 심사라는 게 추가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치 평가, 감정 평가 받는 거는 한 2, 3주 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감정평가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는 금방 이루어져요. 서류가 조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양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게 되면 저를 위임하는 그런 위임장 같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 작성이 좀 직접 해주셔야 되는 게, 날이 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그게 다 됐다? 그러면은 제가 5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만 해도 돼요. 그게. 특허청에 그게 등록 업무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빨리 나올 때는 막 며칠만 해도 금방 나와요. 서류 준비 작성하시는 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넉넉 잡고 할 수 있죠. 서류 준비하시는 게 뭐 하루 만에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인감증명서도 찍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그래서 그 기간 같은 것들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가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 뭐 하여튼 한 7, 8개월 이내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금 정리할 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랑 좀 절차를 좀 설명드렸고요. 또 중간에 가제금 정리에 관련된 것들이 뭐 특허 자본화에서 내용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제금 정리의 절차, 그다음에 좀 기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두 가지 강조드렸죠. 절차도 아시지만 다른 배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제금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좀 특화되어 있지만 가제금 정리에 대한 거는 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또 그런 걸 또 영업하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제일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게 지식재산권이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간이 요 정도 된다 보시는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배당하고 비교해서 그런 비용을 보시면 배당에 비해서 벌써 한 3, 40% 정도의 큰 효과가 있다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지식재산권하고 가제금 정리 관련된 걸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비용은 이런 강의에서 좀 오픈하게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습니다. 뭐 경쟁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저만 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픈을 못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뭐 협업이 필요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가격 같은 게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협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는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고 하여튼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는 강의였길 바랍니다. 오늘 뭐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매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세미나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